여당은 단순 금융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첫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대표 측에서는 재판 피고인 가운데 누군가가 정관계 로비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사문서 위조 제안에 가담한 정도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현재 증거 기록이 모두 언론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지금 수사팀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오겠죠.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 실사해가지고 17일 날 실사해서 18일 상품 소유 올려서 바로 결정했어요. 하루 만에. 이게 바로 부실 엉터리 실사입니다. 이렇게 누가 외부에서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NH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견고한 투자증권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걸러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외압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듯 무슨 정권의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아니라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판매한 그 속에서 드러났었던 금융감독체계와 상품 선택과 결정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서 사실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형태로 이 상품을 계획하고 했던 라임과 옵티머스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그 행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지금 여야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당은 단순 금융사건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야당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권력형 비리다, 게이트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예.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단초를 아직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민생범죄이고 사기범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 투자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예. 자산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하든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 될 거고요. 또 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아마 2016년도에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래갖고 3억 이상 개인 투자자를 갖다가 자격 요건을 1억 이상으로 내리면서 거기다 이제 사모펀드를 공모펀드 형식으로 팔게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사기 사건이 꿈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 원체 상품이 많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력형 비리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것들을 차분하게 규명해 나가되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예. 심지어 장관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예. 이런 그 상품 설계에 대해서 어떤 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을 팔면 그 회사의 콜센터에서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내부 감시 기능이죠. 완전 불안전 판매가 아닌지 갖다가 똑같이 이런 영국 같은 경우는 IFA라고 그래갖고 독립적인 재무 설계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받으면 마구 팔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문용만 받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제도 변경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게 민생범죄나 사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모펀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도 차지 한번 좀 들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도상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공직기강 회의라고 이제 문제 삼으면 예.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어떻게 그쪽에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 가명으로 갖고 있으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복무할 수가 있었는가 또 이해충돌 부부간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더 한번 내부 좀 들여다보고 예. 또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뭐 일종의 레드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본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검증을 한 것이 예.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명하게 했던 것 같고, 청와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클리어하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이게 성의 없이 수사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더 문제가 문제 없으니까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그 문제 제기일 뿐이고 예. 오히려 정부 여당은 이제 민생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형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여러 징후에서 보여지는 거죠. 일단 단초는 금융권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직접 투자를 했고 대주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온 거는 검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 중에 한 사람은 직접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문제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6월 달에 금감원에서 고발이 됐을 때 증권업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조 5천억이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지 못하던 옵티머스 펀드라는데 무려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를 누가 했냐? 예를 들면 뭐 한전, 마사회, 농어촌공사, 전파진흥원, 그리고 지금 NH투자증권과 같이 농협이 지주로 있는 지회사로 있는 이런 데서 사실은 윗선에서 뭔가의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펀드에다가 이런 공공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도대체 공공기관이 거기다 왜 투자했냐? 오늘 특별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한 5천억 정도, 1조 5천억이 투자돼 가지고 한 5천억 정도가 손실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농협증권, NH증권에서 실제로 80% 이상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판매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수사 과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원래 증권범죄를 전담하던 남부지검 쪽에다가 하려고 했더니만 서울지검,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에서 자기들이 맡겠다 해가지고 맡아서 어디다가 이 사건을 배당했냐면 조사 2부에다 배당을 했습니다. 조사 2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앙지검 대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는 반부패 수사 2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1부에서 쭉 조사를 하다가 이게 계속 커지는 일이 벌어졌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또 국감을 통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까지 와서 심각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과정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권력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차정 교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네. 청와대는 모든 것을 다 협조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구나. 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정면 돌파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또 공공기관 투자 경위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사해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했다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저는 이 지금 사건에 대한 이 성격을 단정하는 하나의 근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좀 더 천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 그 검찰의 수사를 협조하라는 이야기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 지금 라임 관련된 그 계열사 사장으로부터 지금 돈 전달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파헤쳐 보라는 거였고요. 오늘 이야기는 또 옵티머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옵티머스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경위 자체가 상당히 석연치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뭐 이것을 뭐 정면 돌파를 해서 지금 권력형 뭐 게이트라고 해서 미리 차단막을 치고 그런 쪽보다는 일단은 진상조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뭐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뭐 권력형 비리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그 지금 관련된 이 관 쪽의 인사들이 이 실력 뭐 이거 그 일종의 이 현직의 인사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 이 체급이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라임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금감원에서 파견된 행정관이었고요. 옵티머스도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전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었고 그 지금도 이제 감독고요. 현직의 사실 이름이 나온 사람은 강기정 전 수석인데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를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주장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뒷배를 봐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직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만 이 굵직한 사람의 이름은 이번에 어제 밤에 보도됐던 진영 장관인데 진영 장관은 본인이 지금 NH투자증권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실제 또 지금 그 계좌에 많은 돈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예금도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 권력형이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청와대도 지금 이 부분에서 권력행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렇게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할 그런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다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관련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의 와중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로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권력이 어떤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축이 되고 중심이 돼서 뭔가 기획하는 그런 게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로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권력형 로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권력형 비리, 특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전형을 갖다 보면 청와대 실세 혹은 여권 실세 혹은 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갖고 정치 자금 혹은 비자금을 갖다 조성하려고 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뇌물을 갖다 받아서 착복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사기 사건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 그 사기 사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봉현 씨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맥락들을 쭉 보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오늘 언론에 공개된 그 문건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검찰이 이제 플리바겐을 갖다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단서를 갖다 제공해주면 보석을 재판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검찰 개혁이 아직 안 됐다는 증거일 거고요. 또 A라는 변호사가 검사 3명을 갖다가 향응 접대를 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지금 수사단에 파견을 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검찰에서 직무 배제와 이제 감찰 갖다 해야 할 사안이겠죠. 그다음 뭐 현재까지 근데 저분이 얘기한 것 자체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전제 진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뭐 강기정 수석한테 청와대에서 5천만 원 갖다 줬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신빙성이 떨어져서 일단 그거 액면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 대체로 이렇게 큰 사건들 보면 정말 확인할 수 없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검찰의 초기 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재벌 기업으로부터 상납받는 권력자들이 상납받는 거였다가 중간에 변한 게 소위 토건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큰 것들을 해주고 사업 뒷돈을 받는 형태. 옛날 뭐 지금 새로 나오는 게 수서택지비리라든지 말이죠. 지금 나오는 게 주로 이제 금융 사기와 관련된 소위 펀드 비리가 터지는 건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왜 금융감독원의 수사 감독이 부실했는가부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편의를 봐주고 부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있는 누군가가 실제로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들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 조국 사건 터졌을 때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인사를 청와대에 있는 핵심들이 전부 다 주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금융권의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금융감독원이 저렇게 금융감독을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직원이 임원들이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이렇게 펀드를 통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이 사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별 근거도 없이 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또는 불법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어떤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사고, 사기 사건에 준한데 윤영석 의원님이나 야권 또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저는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성격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검이나 특별수사단 설치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차정 교수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가 과연 믿을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진 보강하도록 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정리가 좀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팀 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만시지탄의 느낌이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 지금 수사팀은 정원이 됐지만 수사 지휘 라인은 그대로 지금 이 야권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 옵티머스를 하고요. 또 서울 남부지검은 지금 라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야권과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권력형 비리로 규정이 되고 그런 실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박수를 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또 다른 또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야당이 좀 정치적인 역발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야당이 지금 특검을 받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의석수나 그리고 또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 공수처가 사실은 상설 특검의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야당의 비토권이 지금 공처장 추천권 2장을 이용을 하면
사회 친정권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앉히는 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립적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발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말 그대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를 하게 만들면 어떨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위 말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을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봐라, 이거 쓸모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질적인 진실을 해서 진짜 권력의 핵심까지 뭐 연루된 사람을 밝혀낸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조금 풀면서 정치적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새로운 발상이긴 합니다만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는 상대를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공수처 1호 사안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물론 같기도 공수처에서 하고요. 1호 사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는 예. 문제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보면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니라고 하지만 강기정 전 수석, 진영 장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들 이 정도 쭉 이름이 나온 정도면 저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로 안 하고 다른 사건을 어떤 사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특검, 공수처, 민병두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든 2호 수사 대상이든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수처를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트랙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사건 자체가 성숙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특검을 갖다 우리가 발동해야 할 정도로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완전히 사건 자체를 갖다 권력형 비리로 단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어쨌든 야당이 지금 11월 달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여당은 이제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선호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은 그 정치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사건을 갖다 보잖아요. 이제 반면에 야당과 언론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사실 감시를 합니다. 그런 감시 자체가 권력 감시하는 차원에서 또 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한 개인의 명예나 또 사회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하는 수사들을 차분하게 지켜보되 실체적 진실을 갖다 너무 이렇게 단정하거나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대안 중심을 좀 갔으면 합니다. 예, 정 의원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틀 전에 성역 없이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청와대 행정관이 말단 행정관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관이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미 주주로 있었고 이미 청와대에서는 다른 문제 다 떠나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만 해도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수사 의뢰가 금감원에서 검찰에 됐는데 넉 달이 지나서 지금 일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과 야권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럴 바에야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 만들어라. 우리 특검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 중에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정점에 놓고 수사본부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대검에서 10명 가까이를 증언하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인을 하는 건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의 의지가 성역 없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국민과 야권과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사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다음 주도 아무래도 이 뜨거운 이슈가 계속되겠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드디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날개를 단 이재명 지사 향후 행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요. 오늘 결국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제 사법 족쇄에서는 풀려났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언제나 아쉬운 것은 재판 때문에 자꾸 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정말로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또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교수, 예. 지금 마지막에 대선 관련된 얘기 출마 안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당장은 현직이 지금 경기도 지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현직이 있는 상황에서 대권에 뭐 이야기를 한다. 지금 또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 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급을 열심히 하고 그 가정에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겠다는 아마 원론적이고 너무 빤한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옆에 뒤에 둘러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제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족쇄를 벗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그 도전을 할 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하지만 직접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됐다. 거기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또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 또 자신이 지금 1등을 했다는 겁니다. 1등을 했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이낙연 대표보다 한 3%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가 약 12%포인트 차로 앞서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금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위긴 하지만 36%로 1위지만 이재명 지사가 2인데 31%예요. 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사이에 7%를 줄였다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당신과 민심이 괴리됐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것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과 민심이 일체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선 주자로서의 힘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당심과 민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대선이 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벌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 4월 달에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봐야 되는데 어떻든 저렇게 이재명 지사가 선전하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상반기에 있어서 여권의 긍정적 이슈를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특히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는 김종인,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주도한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높은 지지도에 있었던 이낙연 당대표에 비해서는 뭔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지상으로도 뭔가 굉장히 침착하고 이런 이미지보다도 뭔가 아주 좀 역동적인 이미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내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보궐시장 선거가 4월 7일 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 사실 봐야 됩니다. 아마 예. 지금 모든 대선 주자의 지지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자신 역량대로 꾸준히 예. 쌓아나가는 시점이고 본격적인 레이스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민병두 의원. 아마 생각보다는 레이스가 빨리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단계에 따르면 대선 6개월 전에 그 경선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뭐 12월 때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체 선거권이 5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이재명 지지자들은 오늘 권리당원 모집하자고 이런 얘기까지 예. 시작할 정도이니까요. 다만 이제 이낙연 당대표는 정부의 대표라고 하는 거함, 그 정부라는 거함, 또 민주당 당대표 아닙니까? 이제 거함에 올라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둔하죠. 말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이슈를 갖다 선도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기 필마로 움직이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슈 제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편하죠. 어떤 때는 정부랑 각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부를 보완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점이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그때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아닙니다. 이낙연 공천하고 나가죠. 이겨도 본전이고 예. 지면은 이제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죠. 근데 그 선거의 결과에서 자유로운 건 이재명 지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갖다 한번 점검을 하고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진진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슈 여기까지 하죠.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네.